어떤 경우는 실질가액 가지고 하는 거니까 국수공판법도 나옵니다. 국은 뭐였더라? 국은 그렇죠.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경우, 수는 수입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공은 공매로 취득한 경우, 판은 판결문으로 증명되는 취득, 그리고 법은 법인장부로 해서 입증되는 취득. 자, 취득 시기는 요 5가지입니다. 취득 시기는 5가지만 해가지고 사상 잔금 1이랍니다. 근데 과세 표준은 한 가지가 더 있어. 과세 표준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흔히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요 법률, 자, 여기에 따라서 신고하여 검증받은 취득, 신고하고 검증받은 요 취득까지.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자 나올죠.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거래하면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가 관여 중개업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실거래 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는 실질 가액 가지고 한 게 없었거든. 지금 여기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라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 신고하면 또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고한 금액이 맞냐 안 맞냐를 또 검증합니다. 검증까지 받으면 이 금액은 행정기관장이 검증까지 거친 후에 진짜 금액 맞다고 인정해 주는 데가 실거래가 인정하는 겁니다. 단 행정기관장이 검증하는 것은 이 금액이 진짜인가를 검증하는 거지 이 날짜가 진짜인가를 검증하는 게 아니거든. 그 요거는 실질 가액이라고 말해도 혹시나 취득 시기 문제를 내면서 요렇게 하여 검증받은 취득은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잔금일은 국수공판법 끝나고 과세표준 물을 때만 실질 가액할 때 이런 걸 포함시키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해도 일단 무상 취득은 해당 사항 없다. 그다음 뒤에 가면 할 건데 그때 말했겠지만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부동산 거래인데 원래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거래했다면 그들 사이의 거래를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부당행위 계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 아파트 4억짜리를 내 동생한테 팔아봐. 동생한테 팔다 보니까 현시 시가는 4억인데 동생한테 3억 2천에 팔았다. 실제로 3억 2천에 실제 주고받았다. 그래도 법은 3억 2천 인정 안 합니다. 4억에 사고 파는 걸로 계산합니다. 그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실거래가 인정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그래 할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끼리도 4억이지만 이 양반이 되게 급하면 4억 2천에 살 수도 있고 내가 급매를 하면 3억 8천에 팔 수도 있어. 하지만 특수관계 있는 사람 6천 이내 친족까지는 실거래가 아니라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기 시작하면 그들 사이의 거래를 실거래 인정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국수공판법 단 주의할 것 단 요거 판결문 가운데서 화해라든지 포기라든지 인락이라든지 자백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요거는 사실상 잔금이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잔금도 인정하지 않고 실질 가액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판결문일까 아닐까? 얘들 판결문일까 아닐까? 판결문 맞습니다. 판결문은 판결문인데 실질 잔금일이 실질 가액이 인정되는 판결문에서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왜? 가급적 봐요. 갑과 을이 절친입니다.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이런 친구 있잖아요. 내 친구 가운데 한 놈도 유치원 같이 나왔어. 초등학교 같이 나왔고 중학교 같이 나왔고 대학, 고등학교 같이 나왔습니다. 대학이 갈라졌지. 이러면 서울대 갔고 난 딴 데 갔고 이런 친구도 있고 한 놈은 또 유치원 같이 나오고 초등학교 같이 나오고 중학교 같이 나오고 고등학교는 딴 데 갈랐는데 대학도 같이 나온 친구 있습니다. 이런 놈도 있거든. 진짜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야. 근데 하루는 이 갑이 을에게 쫓아서 야 장사하는 사람인데 오늘까지 물품 대급을 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말을 못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왜 하니까 1,000만 원만 빌려달라면 1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을이 1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는 한 2달 정도 지나서 이들이 한 번에 차용증서 적어줄까 하니까 야, 니하고는 회사에 무슨 차용증은 차용증, 얼굴이 차용증이지. 됐다 임마. 그러니까 고맙다고 가서 그리고 한 2달 지나니까 딱 와서 하는 분이 잘 썼답니다. 니밖에 없더랍니다. 900만 원을 주네? 900만 원 주는 거야. 어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힘든가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해봐야지. 요즘 힘드네 하니까 아 이제 괜찮답니다. 근데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왜 900 주냐 하니까 900 빌려갔답니다. 900. 야 1000인데 하니까 아 내가 처음에 1000만 원 하니까 네가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내가 1000캔데 네가 돈이 부족하다고 900밖에 안 줬답니다. 진짜 1000 줬는데. 근데 차용증도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서 너무너무 친한 사이거든. 그래서 소송 들어갑니다. 소송 들어가면 응? 나한테 이런 거는 괜찮은데 딴 사람한테 가서 또 쓸까 싶어가 그냥 버릇을 고치자 싶어서 소송 들어갑니다. 소송 들어가니까 법관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답답하거든.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일단은 재판 날 짠 잡습니다. 우리 그쵸 재판 전 화의 제도라는 게 있어. 양 당사를 불러서 먼저 합의를 유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판사, 검사 사실 굉장히 모자랍니다. 재판 계류돼서 밀려가지고 못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시급하거나 가액이 굉장히 크면 재판을 빨리 잡히는데 소액 심판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범위 넘어서 약간 넘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거의 한 밀리기 시작하면 1년씩 밀려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법관의 양단을 불러서 재판 날 짠 잡고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가 잘 되잖아. 이 합의를 유도 잘하는 분이 재판이 고가, 인사고가에 몰아서됩니다. 일단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 돈 차이도 100만 원밖에 안 나는 거고 등등등 해서 합의를 보지. 그러니까 아, 합의 보기 싫답니다. 그럼 법관이 야, 이 사람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소송 걸렸다면 육조지라고 있는데 아냐? 하니까 육조지가 뭡니까? 민사는 덜한데 형사건은 경찰은 폐조지고 검찰은 불러조지고 판사는 재판 미뤄조지고 변호사는 돈조지고 그다음 이 가정조지고 인생조진다 너. 6개 조지는 게 있다고 육조지라고 합니다. 이게 꽤 유명한 분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가만 들으니까 조직했거든. 어떡할까 하니까 합의 봐라 합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950만 원에. 50만 원에 손해보고 합의를 봤어. 자, 문제는 950만 원 딱 합의가 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화해 조서를 딱 작성하는 순간 이 화해 조서는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화해 조서가 작성되면 이 사건은 영원히 종결됩니다. 다음에 설사 다른 증빙자로 나와도 항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해 조서 이런 애들은 최종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의 종결 판결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진짜입니까? 이 금액일 수도 있고 이 금액일 수도 있지. 아니면 둘 다 거짓말할 수도 있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20억에 거래해놓고는 한 놈은 10억에 팔았는데 하니까 뭔 소리야. 나는 5억에 샀는데 둘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합의를 주되 중간에 7억 5천 잡았다. 7억 5천이 진짜입니까? 아니죠. 20억이잖아. 이런 것처럼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인낙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승낙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판 날짜 잡아가 나오라니까 나와서 그 판사가 갑을 보고 당신 진짜 얼마 빌렸냐 하니까 갑자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 양반 말이 맞습니다. 그게 인낙이야. 인정하고 승낙 받아주겠다는 뜻이야. 그럼 1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금액이 진짜입니까? 아니잖아. 비싸다. 20억 거래해놓고 한 놈은 10억, 한 놈은 5억 하니까 5억 거래할 말이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럼 10억에 거래하는 걸로 확정되는 거야. 또 재판 나오라니까 재판 계속 안 나와. 재판 날짜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그 민사소송법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맞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자백간주입니다. 그럼 저 사람이 주장하면 확정됩니다. 이게 진짜라고? 아니잖아. 그렇죠. 20억에 거래해놓고 한 놈은 10억, 한 놈은 5억 하다가 10억짜리가 재판에 안 나오면 5억이 확정됩니다. 그게 진짜라고?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법률의 법정에 의해서
확정되었고 최종 판결문은 맞지만 진짜 금액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 앞으로 시험에 화해, 포기 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상 잔금일 이래 말해도 안 되고 실질 가격 말해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돼. 국수공판법부까지 하고 실질 가액으로 한다고. 실질 가액으로 한다면 실질 가액에 취득 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이 있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금액이 있습니다. 취득 가액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게 좋을까? 포함되지 않는 게 좋을까? 포함되는 게 좋겠습니까? 안 되는 게 좋겠습니까? 포함? 안 되는 게 당연히 좋지. 그렇죠. 이 금액에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점점 가액이 커지고 가액이 커지면 세금은 점점 많아지거든. 포함되지 않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개업자가 관여해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줬다. 포함할까 포함시키지 않을까? 중개수수료. 개인의 취득일 때는 포함 안 시킵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건 포함시킵니다. 내가 오늘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한 달 뒤에 잔금을 주기로 하고 한 달만큼 연체이자 주기로 했다. 연체이자는 포함될까 안 될까? 연체이자는? 그렇죠. 연체이자도 개인일 때는 포함 안 시킵니다. 법인일 때는 포함시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장롱도 넣고 하려니까 너무 불편해 보이고 나가는 길 보니까 놀러 오세요. 구경 오세요. 딱 집어보니까 붙박이장도 설치해놓고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막 설치해놓으니까 괜찮거든. 나도 그럼 가서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등을 설치했다.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그건 원래 신설된 내용이고 단독세가 사면서 정원수를 꾸미고 정원수를 넣고 연못을 꾸미고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이런 것처럼 시험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을 당신이 구분할 줄 알고 있는가? 옛날에 시험은 요거였어. 옛날에 어떤 경우에 실질 취득가액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요거 제외된다는 거 알고 있는가? 이런 식의 내용이라면 지금은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을 당신이 정확히 구분할 줄 알고 있는가? 이 가지고 내는 편들입니다. 교지로 친다면 510쪽에 510쪽에 보니까 밑에 보충학습의 취득가액의 범위, 사실 이게 보충학습이 아니야. 이게 지금 취득세 과세 표준의 제일 핵심입니다.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취득가격 또 연부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일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직접 비용과 플러스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럴 때 간접 비용 가운데에서 이제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1, 2, 3, 4, 5, 6, 7번까지는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1, 2, 3, 4번 있는 거고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어차피 딱 시험은 요 범위 안에서 내거든. 그럼 내가 포함되는 걸 다 알고 있다면 그거 빼고 난 나머지는 포함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고 포함되지 않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 시험 지금 난 포함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 어느 거 기억하는 게 편하다? 그렇지. 자, 작잖아. 앞에 7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는 원래 또 신설된 것도 안 집어놨네. 원래 신설된 거 2가지 더 있습니다. 9가지가 있어.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요거밖에 없거든. 이게 울등이 편하지. 포함되지 않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래 보면은 이제 우리 교재처럼 보면 막 법대로 쭉 연결해서 불편하고 자 프린트물 4쪽에 취득세 프린트물 4쪽에 보기 편하게 해놨잖아. 그렇죠? 이상하다. 나하고 틀린 것 같아. 4쪽이. 저하고 틀린 것 같아. 4쪽 맞아요? 4쪽. 쪽팔리게 자꾸 딴 데 찾지 말고 4쪽.
그렇죠. 좌측 보시면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과 포함되지 않는 금액 딱 비교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 세 가지를 딱 줄 거놨잖아. 요 세 가지는 필수 암기 사항이거든. 왜 세 가지가 왜 필수인가 가만히 봐요. 세 가지 가운데서 첫째,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이자 상당액, 연체료. 근데 그 포함되는 것은 2번에 법인이 취득할 때 할부이자, 연불조건부로 계약했다면 이자 상당액, 연체료 포함한다고. 그런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이런 연체이자, 할부이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상 시험에 연체이자라든지 할부이자라든지 연체이자라든지 연체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면 누구의 취득인가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야. 누구의 취득인지. 이 연체료, 할부이자는 법인의 취득이었다. 법인의 취득일 때는 과세표에 포함시킵니다. 포함시키고 대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 시험에 다음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골라보라고 박스 안에 기억니은 뒤걸려 쭉 나오면 누구의 취득인가 반드시 봐야 돼. 23회 시험 때도 개인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딱 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취득이잖아. 개인이 취득했다면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공인중개 지급한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실비 이런 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이 법인의 취득은 포함 안 시킵니다. 법인의 취득 포함 안 시킵니다. 포함시키고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 안 시킵니다. 포함시키지 않는 거고. 제가 그 비교표도 밑줄 끄면서 바로 옆에 같이 해놨어. 같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도 법인의 취득일 때는 포함되는 것에 다 있고, 그다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같이 비교해놨잖아. 포함 안 시킵니다. 개인의 취득일 때는 포함 안 시키는 거야.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14회 시험 때 부가가치세 뭐 등등에서 나왔던 지문이고 요 세 가지는 필수 암기사.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해하기 참 편합니다. 취득가액이라는 것이 있죠. 자, 얼굴 한번 봅시다.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내가 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람이 지출한 비용입니다. 취득하는 사람이 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쓴 비용을 말하고 있어. 근데 1번 취득하는 그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등 이건 누가 쓴 거다? 내가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해서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팔려고 썼던 광고비, 선전비 이걸 왜 취득자의 가액에 왜 포함시킵니까? 이거는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하려고 쓴 게 아니고 파는 사람이 자기 물건 팔려고 쓴 비용이지 이걸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자이 아파트 광고 이영애 씨가 이 집에 살아 행복하다는 둥 뭐 그런 게 있었나 마? 너네 무신 뛰면서 필짓다 합니다. 그렇죠? 자이 아파트 산다고 행복합니까? 아이고 그거 산다고 행복할 것 같으면 그렇죠. 어쨌든 이 광고하잖아. 또 버스 다니면서 버스표도 무슨 아파트 광고하잖아. 이 광고비 선전비는 자기들이 파는 사람이 팔려고 쓴 비용이지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하려고 쓴 비용 아닙니다. 그게 포함시키면 안 돼. 항상 생각하시면 취득하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파는 사람이 자기 물건 팔려고 쓴 비용 이런 거였고 그 밑에 또다시 전기, 가스, 에너지 등과는 열 등을 이거는 밑줄 자가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이용하는 자가 1번에는 판매하기 위해서 이거 보시면 되고 3번은 이용하는 자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누가 내야 돼요? 그렇죠. 전기를 사용한 자가 가스를 이용한 자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경락받아서 법원에 경매를 통해서 봤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앞에 우편함에 관리비 안 내는 거, 전기요금 안 내는 거, 수도 안 내는 거, 가스만 쫙 깔려 있네. 그럼 이미 단수돼 있고 전기도 공급 제한대가 끊겨 있고 그럼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승기하려고 앞사람이 섰고 나는 이번에 새로 취득했으니까 난 돈 잘 낼 테니까 승기 넣어달라고 안 넣어줍니다. 정기는 이 사람을 보고 넣은 게 아닙니다. 이 집에 대해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새로 쓰려면 안 된 그 요금을 납부해야만 전기를 넣어줘요. 그럼 이 사람은 전기요금 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이용한 겁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비록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가 냈다 해도 내가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금액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취득하는 자가 이용한 게 아니거든. 이해하시면 돼. 아, 취득한 자가 승계하려고 앞 사람이 썼던 전기, 가스 등의 열 비용은 설사 내가 토요금을 내더라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보니까 4번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여기 핵심은 취득 물건과는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내가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근데 취득한 물건과 별개로 주는 거야. 별개로. 이주비 같은 거 예를 들어봐. 내가 집을 샀습니다. 그럼 기존에 살던 사람 나가라고 하는데 언제 이사 가십니까? 하니까 이사 판 사람인데 일요일 날 오후에 이사 간답니다. 와,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왜? 토요일 오전쯤에 나가주면 나도 집 정리하고 청소하고 도배하고 서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요일 오후에 들어가면 되는데 일요일 오후에 나간다고 말하면 나 1년 이상 못 들어가요 또. 그래서 당신이 토요일 오전에 좀 나가시면 내가 이주비 100만 원 내가 보태줄게. 그렇게 해서 이주비 100만 원 줬다면 그 이주비를 포함시킬 필요 없습니다. 취득한 이 물건과 관계없이 별개로 주는 돈이거든. 이런 거 포함시킬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거.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 10억짜리가 있다. 요 부동산을 을이 취득합니다. 을이 취득하면서 오늘 계약을 합니다. 딱 계약하면서 갑이 말하기를 그럼 계약금 1억 원에 중도금과 잔금일은 언제로 할까요? 딱 물으니까 을이 말하기를 무슨 중도금 잔금이요? 하니까 아니 선생님 계약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꼴라는 10억 가지고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뭐 나누냐고 오늘 10억 한금에 다 준답니다. 일시불로 한금에 다 준답니다. 나 이런 인간 제일 싫어. 지가 돈에서 얼마 했다고 꼴란 10억 가지고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이런 이야기를 10억 20억 다 줘. 그럼 갑이 고맙지 그렇죠. 고맙지. 아이고 왜 고맙습니까? 그런데 일시불로 한꺼번에 대금을 다 줄 테니까 차비 10만 원만 빼달랍니다. 차비 10만 원만 빼달래. 아이고 10만 원 빼줬습니다. 자, 이 사람 실제 취득가액 얼마다? 10억입니까? 10만 원 할인 받았잖아. 할인 받았으면 9억 9,990만 원의 실제 취득가액이지. 그래서 할인받은 요 10만 원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법에도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함으로써 일정을 할인받았다면 그때는 할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러니까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시킬 필요 없다는 뜻이야. 요 세 가지만 정확히 외우면 나머지는 취득하는 사람 경계하고 파는 사람이 팔려고 쓴 비용, 취득자가 쓴 게 아닌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에 관한 것, 그다음 취득한 물건과 별개로 지급하는 돈, 그다음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건 이해하는 영역이고 시험 문제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프린트물에 이제 왼쪽 편에 포함되는 금액 가운데 8번, 9번 같은 것은 원래 신설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시 원래 신설된 신상이지만 시험과는 상관이 없어. 딱 요것만 알고 요거 말고 시험 지문을 당겨놓으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함된다고. 대신 이제 뭐 8번 신설된 것에 한번 보자. 참고적으로 붙박이 가구라든지 가전제품 등을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일체로 이루면서 이제 결국은 빌트인 에어컨, 빌트 냉장고 이런 거에 찍을 줘. 이렇게 하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정대시켜 시설, 설비, 이런 설치 비용도 포함하라고 말하고, 그다음 정원,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단독세 사면서 앞에 마당에다가 뭐 향나무 같은 거, 뭐 3, 400원짜리 막 휘어지고 고사람 좋은 거 1000만짜리 이런 설치한 것도 다 취득가액 다 포함시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참고적으로 보시고 항상 기억할 건 포함되지 않는 것. 요것만 정확히 알면 요거 말고 시험지에 딱 말 나오면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재 511쪽 프린트물로는 3쪽의 끝에 3쪽 끝에 5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대수선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되게 복잡한 건 아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이래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는데 그때 법인장부나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으로 증명되면 그 음역한답니다. 아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면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꾸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면 돼. 내가 10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내 땅에다가 10층 건물 짓습니다. 10층짜리 건물 지을 때 누가 와서 짓는다? 1번 내가 알고 있는 동네 미장하고 하는 분 몇 분 불러서? 아니잖아. 건축은 건축 규모나 등등에 따라서 1종 건설업, 2종 건설업층 쭉 있습니다. 그 건설업의 종별에 따라서 건축할 수 규모가 달라집니다. 100층 건물 짓는데 동네 원룸 짓는 사람 불러가 못 짓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10층 되면 보통 종합건설법인 옵니다. 종건사가 와요. 그럼 A 종합건설법인이 와서 건물 짓습니다. 지으면은 이 법인 요쪽 법인 장부에 이 건물을 지어주기로 하고 얼마의 돈을 받았다는 게 법인 장부에 입증되거든. 그리고 내부 실내 인테리어는 이 법인에게 안 맡기고 내가 알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 하는 업자를 불러서 사업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했다. 그 인테리어 업자면 사업자니까 이 양반도 세금 계산 등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이 법은 비록 개인의 건축덕이라 해도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이런 것으로 100분의 90% 이상이 증명된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핵심이 100분의 90 이상이라는 것 요거밖에 없어. 과거에 딱 한 번 100분의 80 이상이 증명되면 이 금액으로 한다. 틀린 지문. 딱 그렇게 한 번밖에 낸 적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512조 간주 취득 가운데서 또 토지 봅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이런 건 큰 영향가 없는 거라서 토지의 지목 변경 봅니다. 자, 토지의 지목 변경의 과세 표준. 자, 토지의 지목을 사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었다. 원칙은 항상 증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증가한 가액으로. 자, 원칙은 증가한 가액인데 얼마가 증가됐는가? 증가한 가액이라고. 근데 얼마가 증가됐는가를 네가 알정해라. 이래 말하면 아니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감정평가시도 아니고 어떻게 구해? 그래서 이때 증가한 가액이란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을 말합니다. 법이 참 많이 바뀌어. 법이 참 많이 바뀌면서 과거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 현재 밭이었다. 지목을 대지로 바꿨다. 이 당시 시가 표준액이 1억이었다. 지목 바뀌니까 시가 표준액이 3억이 되었다. 그런 날은 토지의 지목 변경하면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즉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을 말한다. 이요, 맞아. 그렇게 하다가 법을 또 바꿨다고. 딱 바꾸면서 하는 말이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맞아. 또 법을 바꾸고 지금은 지목 변경 후 토지의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그래 봐야 또 2억이야. 똑같은 말을 계속 말 바꾸면서 합니다. 왜? 시가 표준액 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든지 다 알아보거든. 그래서 말을 자꾸 어렵게 자꾸. 제가 보면 오히려 시가 표준액 증가액으로 한다 이런 데 있는데 자꾸 어렵게 하더라고. 왜? 법은 누구나 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는 놈만 알아야 됩니다. 법을 아는 놈만 알아야 돼. 그래야 법을 배우고 한 사람이 설명도 하고 해석도 하고 뭐 하지. 누구든지 법전 읽어보면 아, 이 말이구나 다 알아버리면 법 배울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아는 놈만 알도록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오는 거 결론. 자, 1번 원칙 토지의 지목을 사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밑에 보충학습에 이때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 표준액이란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과세 표준은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다음의 가액,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에 뺀 금액을 한다. 1의 가액이 지목 변경 후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고 2가 지목 변경 전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즉 변경 후 가액에서 변경 전 가액을 뺀 금액이 바로 증가한 가액, 시가의 증가액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험이 그놈보다도 예외를 더 많이 내. 예외. 그래서 우리 예외는 교재에 있는 예외 말고 세 번째 입증되는 경우, 512쪽에 입증되는 경우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물 3쪽에 양가로 4번 토지의 지목 변경 원칙은 시가평의 증가액. 예외는 법인장부라든지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만약 증명된다면 그 비용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삼겠다고. 지금은 그 예외 쪽으로 내는 편들입니다. 옛날에는 원칙적으로 냈거든. 근데 지금은 20한 5, 6회 넘어서부터는 지금은 나올 때는 그 예외를 내는 편들입니다.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인하여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증명된다면, 입증되면 그 비용을 그대로 과표로 삼겠다고. 최근 28회 시험 때는 법인장부, 판결문 등으로 인하여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될 때는 해놓고는 그럴 때는 지목 변경 후 토지의 시가 표준액에다가 변경에 들어간 그 비용을 합친 금액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을 그대로 과표로 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법인은 자기 법인의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무조건 법인장부사 입증된 비용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곱하기 세율 하는 겁니다. 곱하기 세율. 취득세 세율, 누진세 있다 없다? 누진세 있다 없다? 누진세 없다 했잖아. 누진세 없다고. 아니, 제가 지난 시간에 누진세는 반드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일 때만 누진세 나온다 해서, 많은 소득을 벌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런 거지,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은 절대 누진세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세 총론 프린트물에 1쪽에 또 2번에 과세 객체하면서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 총론 프린트, 그 1쪽에 보니까 1번 행위를 보고하는 요 세금은 누진세 없다. 대신 소득과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에는 세율 형태 누진세를 쓰거나 또는 비례세를 쓰거나 누진세가 나오지만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 절대 누진세 없습니다. 누진세 없어. 그럼 예를 들어 비례세를 쓰는데 이렇게 하면 차등비례세. 차등비례세율에서 우리 비례세는 다른 말로 정률이라고 있지. 정률세. 과표 금액이 얼마든 과세의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이 나온다고. 그럼 차등은 뭐냐고? 차등은 내가 매매로 취득했는데 취득한 물건이 농지인지 주택인지 주택 아닌 부동산에 따라 세율을 다릅니다. 상속을 받아도 농지를 받은 건지 농지 아닌 걸 받은 건지 세율을 다릅니다. 정결을 받아도 일반인이 받은 건지 비영리 사업자가 받은 건지 세율을 다릅니다. 이렇게 취득한 방법, 취득한 물건의 종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세율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차등비례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없다고 있고, 그래 최근 나왔던 25인가 6회 문제에 적어놨잖아. 앞에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따라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을 하며, 그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항상 앞에 시험에 나오는 세금 5개, 취득, 등록,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할 때 앞에 두 가지 세금은 절대 누진세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 세율, 누진세 말고 우리 교재도 취득세는 물건의 가액이 뭔가 용도가 뭔가 등에 따라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비례 세율을 쓰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경우 같은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요즘은도 가끔 나와요. 같은 물건인데 요 세율도 적용할 수 있고 저 세율도 적용할 수 있고 이럴 때는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차등 비례 세율 크게 세 가지. 첫째, 표준 세율 이런 게 있고,
우리 배울 때 앞에 있다. 표준세율 하면 요 세율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는 가감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탄력세율 100분의 50.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요 표준세율이 있고 그럼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 세율이 있고 세 번째 중과세율이 있고 중과세율. 취득세 세율은 있죠. 21회부터 이번 30회까지 딱 10번을 시험 쳤는데 10번 시험 치는 동안 취득세 세율 문제가 14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0번을 쳤는데 14문제가 나와 있어. 뭐 한 문제는 거의 매년 내는 편이고 그리고 가끔 2문제씩 내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이런 뜻입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도 취득세 세율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개정된 것도 있고 신설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요거부터 먼저 표준세율. 근데 이 표준세율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뭘 보는가 하니까 앞에 있죠. 취득세는 이제 무슨 세금이 통합된 거다. 지나서 취득세는 종전에 있던 취득세와 또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가 통합된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억납니까? 묻는 놈이 나쁜 놈입니까? 지난 시간에 연역을 하면서 옛날에 있던 취득세,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 그리고 소유권 안인 등기 이렇게 나누어서 종전에 있던 취득세와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를 통합하여 현재 취득세가 됐다고. 그리고 소유권 안인 등기와 면허세를 통합해서 등록면허세가 됐다고. 등록면허세. 지금 취득세는 원래 있던 취득세와 원래 있던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를 합한 것이 취득세입니다. 세율도 원래 있던 취득세 세율과 원래 있던 소유권 등기 등록세를 합쳐서 현재 취득세율 나온 겁니다. 그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지금 뭐 유상승계 취득이 몇 프로고 뭐 이러면은 나중에 이름이 외우기도 진짜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래 보지 말고 프린트물 4쪽 취득세 프린트물 4쪽에 7번 첫째 표준세율 나오죠. 이걸 하면서 저는 통합되기 이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이전에 원래 있던 취득세 이거 해야만 세율의 특례가 이해가 되고 사실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이전에 원래 있던 취득세 표준세율 1000분의 20입니다. 1000분의 20. 2%입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취득세가 통합되기 전에였죠. 취득세는 상속을 받든 정여를 받든 매매를 하든 건축을 신축을 하든 농지든 말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2%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두 분이 2%면 100분의 2 하지. 그렇죠? 100 가운데 1은 1%고 100 가운데 1은 100분의 2 하지. 왜 1000분의 20이라고 하냐고. 쉽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걸 100분율로 하면 100분의 한 편하긴 편합니다. 근데 등록세가 딱 넘어가는 순간 등록세 가면 1000분의 2 등이 나와요. 재산세 가면 1000분의 1, 1000분의 4 나와요. 이걸 100분율로 하면 100분의 0.2, 100분의 0.1, 100분의 0.4 소수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세율은 가급적이면 소수점을 쓰지 않기 위해서 세율은 100분율을 쓰지 않고 1000분율을 쓰고 있습니다. 1000분의 20이야.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통합되기 이전에 등록세 또 소유권 등기 요 등기의 세율이 나오니까 표준 세율이 등록세가 이제 세율이 다양했거든. 등록세 세율이 다양했습니다. 요 놈이 상속을 받았다. 상속받으면 농지를 받은 건지 농지 아닌 부동산을 상속받은 건지 아니면 상속 외의 무상취득이다. 상속이 아닌 무상승계 정여등을 받은 겁니다. 무상취득이다. 정여등을 받았다.
증여 등을 받았을 때 비영리 사업자가 받은 건지 일반인이 받은 건지 그 유상승계 취득, 유상취득이다 이럴 때도 농지인지 농지 아닌 부동산인지 그다음 원시취득에서 보존등기한다. 원시취득하여 보존등기를 한다. 그다음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이런 것에 대한 분할 등기하고 있다. 총유물 등에 분할 등기한다. 그럴 때 농지 상속받았다. 1000분의 3. 0.3%. 농지 아닌 거 받았다. 1000분의 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등을 받았다. 1000분의 8. 일반이 증여받았다. 1000분의 15. 농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했다. 1000분의 11%. 농지 아닌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했다. 1000분의 22%. 원시 취득하여 보존 등기한다. 1000분의 8.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한다. 1000분의 3. 요게 옛날 등록세 소유권 등기 세율이었거든. 그럼 현재 요 단순 결합입니다. 합쳐서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딱 한두 가지만 적읍시다. 빠랑이라서 원래 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했다. 원래 1000분의 20에 플러스 1000분의 3. 1000분의 20에 1000분의 3 합하면 얼마죠? 1000분의 23이잖아. 그렇죠? 보통 중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분수를 플러스 시키고 하면 모르는 애 되게 많습니다. 분수 곱하기 시키면 모르는 더 많아.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0분의 30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수학을 못하지.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국어도 못하고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단순결합이거든. 그럼 1000분의 23이야. 1000분의 23. 2.3%입니다. 그럼 됐네요. 끝. 요거 1000분의 28. 1000분의 28, 1000분의 35, 1000분의 20, 1000분의 40, 1000분의 28, 1000분의 23인 거야. 그 외울 때 뭘 외우냐니까 요놈을 외웁니다. 앞에 거 외우지 마. 요놈을 외우는 거야. 이걸 외운 다음 취득세물은 여기다 플러스 2% 이러면 돼. 그래서 제가 후기에 제가 외울 때 옛날에 외울 때 상상 파티에서 상상 파티 상속에 따라서 상상팔 상속에서는 1000분의 3, 1000분의 8. 요놈 무파리로 옛날에 우리 콜라 독립 파리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끄덕이시는 분은 그나마 연세가 좀 된다는 이야기고 콜라 독립 파리로 하는데 지금 뭔 말인가 이런 분은 그나마 좀 그렇고 이게 옛날에 코카콜라가 국내에 직영으로 직판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업체를 구해서 그 업체가 판매하는 방식이었거든. 그걸 팔은 업체가 옛날에 범양식품이었습니다. 범양식품. 범양식품에서 썼는데 대학 2학년 때인가 그때 범양식품 회사가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콜라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제 강원도 횡성에 하이티 맥주 그 공장도 제가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뒤진 줄 알았습니다. 병맥 주는 게 아니고 생맥으로 나오더라고. 저는 그 현장에서 생맥을 주더라고. 안주도 주더라고. 말안주도 과자하고 쭉 주더라고. 4시간 동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실제입니다. 관광버스 앞에 안에 또 몇 박스를 실어주더라고. 몇 박스를 실어줍니다. 그 근무하시는 분 가운데 우리 아시는 분이 있어서 미리 이야기하고 내가 20명 데리고 갔다가 뒤진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범양에 사다가 나중에 콜라가 직판한다고 떼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범양이 콜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냈던 게 옛날 콜라 독립 815라는 거 만들어 팔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콜라 독립 815. 무시도 우리 무시가 제일 좋다. 무독립 815, 무815. 요거 U12. 이놈 때문에 옛날에 여기 3%였거든. 옛날에 3%에서 유상승계는 1%, 3%, 유관순누나는 3%다, 3.1절이다, 2%인데 갑자기 3%가 2% 하향 조정되면서 보통 유관순누나를 2.1절로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지금 U12, 유상승계 1%, 2%, U12 이런 뭐 버팔로 알죠?
들소 같은 겁니다. 옛날 케빈 코스터 주연했던 늑대와의 춤을 하는 그 영화에 들판 막 달려간 들소 있잖아. 그게 버팔로입니다. 보존 등기 팔로 가야 된다고, 보팔로. 그러나 영삼이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03. 공유물 분할 등은 1000분의 3으로 간다고 03이. 이래 보시면 돼. 상상팔, 무팔이로, 유언투, 버팔로, 영삼이. 이거 왜 하냐고? 이거 한다면 취득세 부르면 여기다가 플러스 2% 이래 붙이고, 자, 요 세율이 뒤에 가면 등록면허세 소유권 등기 세율입니다. 이게 등록면허세 소유권 등기 세율입니다. 그래서 요걸 외우면 뒤에 등록면허세 세율과 취득세 세율이 동시에 해결되거든. 교재처럼 이래 외우면 뒤에가 또 등록세율하면 이것과 그것이 어떻게 연결된지를 모르는 거야. 반드시 이래 보시면 이게 연결되어서 상상팔 몇 번만 해보면 돼요. 상상팔, 무팔이로, 유언투, 버팔로, 영삼이 딱 이렇게 해서 요 세율에다가 취득세로면 거기다 플러스 2%딱 해서 2.3 농지상속 2.8 그다음 2.8, 3.5, 3%, 4%, 그다음 2.8, 2.3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을 보았고, 단 표준세율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개가 있어. 주의해야 될 것이 뒷장 넘겨보니까 514쪽에 쭉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내용 너무 많아 보이고 프린트물 5쪽에 세율 적용 시 주의해야 될 사항 가운데 2번, 3번부터 먼저 볼게요. 4번은 이미 했고 탄력세율,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법에 가감할 수 있다는 얘기고 2번 농지가 뭔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지. 왜?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 아닌 거 받으면 2.8이잖아.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고 농지 아닌 건 4%잖아. 그렇죠? 그래서 농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까 무엇을 농지라고 하는지 알아야 농지 세율을 적용할 거지.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라 하면 거기 취득 당시 첫째 밀주 끊었죠. 공부상의 지목이 시작. 대한민국 세금 가운데서 농지가 무엇인가 묻는데 공적 장부상 지목 쳐다보는 세금은 취득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재산세 할 때, 양도소득세 할 때, 임대소득 할 때도 농지하면 우리 보면 이런 말이에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공적 장부상의 지목이 뭐라고 되어 있든 아무 관계없이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는 것을 농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아무리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어도 공부상으로 논밭, 과수원, 목장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농지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반드시 공부상으로 논밭, 과수원, 목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세금과 농지가 뭔가 묻는데 목장을 농지라 말하는 세금도 취득세밖에 없어. 재산세는 전답, 과수원 딱 그 세 가지만 농지지 목장을 농지라 말하는 세금도 취득세밖에 없습니다. 공부상으로 논밭, 과수원, 목장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농지다, OX. 공부상에 논밭, 과수원, 목장이 되어 있다. 농지다, OX. 틀려. 공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로서 실제로도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농지라고 합니다. 그럼 공부상에는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촌에 가봐. 공부상에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완전 숲이 의자가 임야가 된 거 있잖아. 이거 농지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공부상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걸 농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3번 건축물 개수에 따른 면적 증가 일반적으로 이건 잠시 여러분 이해될 텐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개수는 2%만 적용시킵니다. 2%만. 그런데 건축물 개수 등을 통하여 만약 면적이 증가되었다고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면 증가한 그 부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 1028 2.8%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종종 나오는 지문입니다. 잠시 후에 요 내용 또 나오니까 그때부터 새로 볼게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원래 개정되고 신설된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택. 자, 원래 봐요. 농지는 3%, 이외 부동산은 4% 이런데 단 주택의 유상 취득.
주택의 유상 취득은 별도의 세율을 따로 씁니다. 별도 세율을 따로 쓰는 거 있어. 어떻게 한다고? 자, 이거 통합대 개정되기 전 볼까? 개정되기 전에 6억 원 이하의 주택,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000분의 11%만 썼습니다. 1%. 근데 6억을 초과하는데 9억 이하인 주택, 요거는 2%였습니다. 1000분의 20, 2% 세율. 또 9억도 초과되고 있다. 3%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1000분의 30, 여기에 개정되기 전이야. 그래 가만히 생각을 봐요. 아, 주택에 대한 세금은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고 있어. 현 정부의 목표가 주택에 대한 취득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세율을 낮게 적용해서 누구든지 시장에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양도소득세도 일반 부동산보다 주택의 양도는 세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퇴출도 쉽게 하자고. 시장 진입 장벽을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양도소득세를 확 높이면 안 되잖아. 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쉽게 합니다. 단 정체되지 않도록. 중간에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계속 때리도록 이렇게 해서 가급적 많이 보유 못하고 대신 누구든지 시장에 진입, 시장의 퇴출을 쉽게 하자는 의미에서 세율을 낮게 책정을 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더라니까. 왜? 6억 이하는 좋아. 근데 대부분 주택의 가액이 여기에 형성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거의 주택이 여기에 많이 형성되어 있어. 이 부분에. 근데 기분 나쁜 건 나 6억 1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내가 6억 1천만 원 주고 샀는데 내나 9억이나 똑같은 거야 세율이. 기분 나쁘잖아. 나 6억 1천만 원인데 6억 주고 산 사람은 1%인데 6억 1천만 원 주니까 더블이야 세율이. 그럼 뭐합니까? 다운 계약서입니다. 실제 6억 1천이지만 내가 5억 9,800 이래 적어도 안티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실거래 가격 신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100% 확인 못합니다. 앞이잖아. 사고 팔 때 좀 급한 사람이 좀 다운할 수도 있고 위로 올려받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문턱 효과가 있는 거야. 딱 문지방에 따라서 문턱을 넘어간 순간 발 딱 걸려서 통제가 자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양반은 6억 얼마 사놓고는 5억 9,800 해줬고 여기 또 9억 얼마 넘어가면 안 하고 9억 뭐딱 그죠 8억 9,700 이래 적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게 제일 많더라 이거야. 그래서 요번에 이걸 개정을 했습니다. 요걸 개정해서 앞으로는 요 사이에서 취득 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이 얼마인가 따라서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세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때 세율은 우리 밑에 프린트물 있습니다. 세율은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3억분의 2 요렇게 한 요 금액에 빼기 3% 여기다가 빼기 3 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 100분의 1 100만 원 단위마다 다시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이 100만 원 단위마다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럼 현재로 치면 딱 정확히 6억 원 이하는 6억까지거든. 6억 원이다. 6억 원에 곱하기 3분의 2. 그럼 4억이잖아. 4억 곱하기 4억 빼기 3 하면 1억이잖아. 1%잖아. 곱하기 1%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9억 초가 딱 정확히 9억 원이다. 9억 곱하기 3분의 2 6억 빼기 3 하면 3. 그래서 하니까 3%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집어넣어서 요 산식대로 계속 100만 원 단위마다 거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법은 이제 공식만 주지만 제가 집에서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 그래서 두드리니까 자, 밑에 보죠. 프린트물 5번, 5쪽에 두 번째. 9억 원 이하의 주택, 즉 6억 원 초과하는데 9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6억 5천이 되면 1.33% 합니다. 봐. 자, 칠판. 지금은 6억 초과나 9억 원이나 똑같이 2%잖아. 이제는 6억 딱 정확히 다 칠판 보세요. 칠판. 정확히 다 순간 7억 5천. 딱 정확히 7억 5천은 2%가 나와요. 근데 7억 5천 이하다? 그럼 6억 원, 6억 5천 되면 1.33%, 7억 원 되면 1.67%, 7억 5천 되면
2%, 8억 되면 2.33%, 8억 5천 되면 2.67%, 그리고 이제 9억 되면 3%.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 단위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하면서 마지막 소수점 5자리까지 가면 5자리까지는 반올림해서 올려서 소수점 4자리까지 하도록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시험에 당신 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율을 구해보라, 원래 계정해놓고 이런 문제 낼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 이제 혹시나 6억 초과 9억이 하는 1000분의 20 이래가면 안 됩니다. 중간끈 그래. 요거는 그대로. 요 놈은 1%, 요 놈은 3%, 얘는 그대로인데 요 놈만 계정을 해서 이제 무조건 2%가 아니고 취득한 금액에 따라 이런 산식에 따라서 세율 적용을 달리 적용하도록 이렇게 사용합니다. 밑에 산식 나오죠. 산식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위에 주택 취득의 세율, 유상 취득의 하나며 또 1세대 4주택 이상부터는 4%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것도 원래 신설된 거야. 그럼 나는 봐요. 나는 지금 집이 3개 있다. 3주택을 가지고 있다. 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5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세율이 5억짜리니까 6억 원 이하 1%입니다. 근데 집을 3개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현재 5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이때는 요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매매 등의 일반적 부동산 세율 4% 요거 적용시킵니다. 이제는 원래 저건 신설된 거야. 1세대 3주택 이상을 가진 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의 요 세율을 적용시키지 않고 농지 아닌 부동산의 일반 세율 4% 세율 요거 적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놈 원래 개정, 요놈 원래 신설 이러면 아마 원래도 표준 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지문 안에 내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 반드시 꼭 보셔야 될 거고, 요까지가 표준 세율이고, 그다음 여기는 세율의 특례 나오죠. 잠시 후에 요놈부터 보겠습니다.